기울어는 현실 세계를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청학동에서 남명이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실을 생각했다는 것은 초월 공간을 그대로 자연 속에 매몰시키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현실화시키는, 그러니까 역설적 구도를 갖고 있는데, 이 같은 그 역설적 구도 같은 것은 남명에게서 그대로 삶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처사적 삶을 영위하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그것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이 혼란할 때 이상향을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처럼 남명 역시 지리산에서 청학동을 찾았지만 남명은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현실 세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남명의 산수유람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학문과 정신세계를 높이려는 뜻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다른 선비들에게 자신의 사상과 현실 인식을 자연스럽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남명이 살았던 16세기는 이 선비들의 산수유람이 유행처럼 퍼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유명한 산수를 돌아보며 이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 진정한 선비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로 여겨질 정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여행 과정을 그래서 선비들은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지리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김종직을 비롯해서 김일손, 정여창, 또 이동항 등 많은 선비들이 자신의 여행 과정을 기행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기행록은 후일 당시 선비들이 어떻게 산수유람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됐던 것입니다. 남명을 비롯한 다른 선비들은 과연 산에 어떻게 올랐던 걸까요? 험한 산길, 변화무쌍한 기후, 그리고 긴 여정 동안의 음식과 숙박 등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당시의 산행 풍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비들이 남긴 유람록을 살펴보기로 했다. 전필제 김종직, 그의 지리산 유람록에서 우린 당시의 산행 모습을 알 수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 김종직은 수친서에 적혀있는 것을 참고하여 여행 도구를 준비했다고 적고 있다. 수친서. 오늘날의 여행 가이드 같은 사적은 아닐까. 수친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수친서의 존재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다시 선비들의 유람기를 확인해 가던 중 18세기에 쓰여진 이동항의 방장유록에서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이동항이 지리산을 유람할 때 전필제 김종직의 두류록을 소매에 넣고 다녔다는 부분인데, 이는 선대의 기행록이 후대인들의 산행 지침서가 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기행록은 김종직을 필두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 현재 전해지는 지리산 기행록만 70여 종에 이른다. 이 기록들을 참고로 해서 당시의 산행 모습을 복원해봤다. 우선 선비들의 산행 옷차림은 어땠을까? 기본 복장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다만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비해 삿갓과 도롱이, 집신 등을 따로 준비했다. 긴 일정 동안 작정하고 나선 길이라 산행의 규모는 오늘날처럼 단출하지 않았다. 이동항은 방장유록에서 지리산 유람을 떠나는 자신의 일행이 70여 명에 이른다고 했고, 수우당 최영경의 경우는 그보다 더 많아 일행의 수가 100여 명이 넘었다고 적고 있다.
남명의 일행도 40여 명에 이르는 큰 규모였다. 그렇다면 이 많은 인원이 다 선비들이었을까? 남명의 유두류록을 근거로 당시의 산행 모습을 복원해봤다. 산행을 위해 당시엔 먹고 자고 즐기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산으로 옮겨가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산행의 맨 앞쪽은 걸음의 흥을 돋울 수 있는 악공과 기생들이 앞장섰다. 중간 대열엔 선비들이 걷거나 말을 타고 따라갔다. 산수를 보고 느끼는 것이 목적인지라 선비들은 급하지 않게 천천히 움직였다. 또 행렬의 맨 마지막은 요리사와 노비 수십 명이 산행에 필요한 각종 물건을 가지고 뒤따랐다. 선비 개개인이 준비했던 물품들도 살펴보면 아무 때고 읽을 수 있는 시집 한 권과 산수에서 느끼는 감흥을 표현해줄 문방사우, 그 밖엔 옷과 이불 등 생활 필수품이었다. 여름철 산행인 경우 특히나 각종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갑자기 찾아온 복통과 설사로 남명 일행은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때 사용한 약이 소화번과 청향유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오늘날의 구급약에 해당하는 약일까? 향부자. 예. 경희대의 육창수 교수는 침향. 소화번이 침향. 소합향원이란 이름으로 전한다고 했다. 이것도 소합향원이 어떤 약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소합향원은 몸 안에 막힌 길을 뚫어주는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기초약으로 각종 약재를 환약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 약에는 목향, 침향, 사향, 백출 등 수십 가지의 약재가 들어가는데 오늘날엔 잘 쓰이지 않는 귀한 약재들이다. 뭐 필수 약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예, 요 사향, 사향. 그다음에 침향, 예. 그다음에 정향. 요 세 가지. 그다음에 이제 백출 정도만 네 가지만 들어가도 약효는 상당히 당시 우수하다고 볼 수. 1558년인데 이 약재가 꼭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그 약이 되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이 사향이라든가 침향이라든가 이 정향이라든가 이런 예. 것이 아마 전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합향원의 주성분 중 하나인 침향은 월남에서, 또 정향은 중국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값이 비싸 양반들만이 음용할 수 있던 귀한 약이었다. 한편 산에 오른 선비들의 숙소는 지리산 곳곳에 산재한 절과 암자였다. 한때 지리산 일원에서 가장 큰 절 중 하나였던 이곳 단속사도 유람객들의 숙소로 이용됐다. 남명은 쌍계사와 신흥사에서 며칠 동안 머물며 호남